윤정희 씨는 남편을 잃은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외동아들 태수와 며느리 수진과 함께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었죠. 남편이 평생 공들여 지은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땐 매주 가족 모임도 있었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태수는 점점 처가 쪽으로만 기울어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처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밥을 차려 놓았습니다.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에 김치까지. 하지만 며느리 수지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브런치 먹을게요. 아침밥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고는 남편 태수와 함께 근처 카페로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정희 씨가 정성껏 차린 밥상은 그대로 식탁 위에서 식어갔습니다. 처가댁에서는 거의 매주 반찬과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장모님이 보내신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들. 수지는 그런 반찬이 오면 눈을 반짝이며 우리 엄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정희 씨가 정성껏 담근 김치나 만든 반찬에 대해서는 엄마, 이거 너무 짜요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처가에서 온 반찬은 짜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희 씨가 일주일을 공들여 담근 깍두기를 내놓았습니다. 새벽부터 물을 썰고 양념을 정성껏 만들어 버무린 깍두기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한 입 먹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매워요? 저는 못 먹겠어요. 그러고는 바로 냉장고를 열어 처가에서 온 깍두기를 꺼내 먹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추석이든 설날이든 이번엔 처가 먼저 들러야 해서요 라는 말이 당연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처가에서는 하루 종일 있다가 밤늦게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 씨 혼자 차례상을 준비하고 혼자 지내고 혼자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설날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가 이틀 밤을 새워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나물 9가지, 전 6가지,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즐겨 드시던 홍어 삼합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오전 10시에 잠깐 들러 차례만 지내고는 바로 처가로 갔습니다. 윤정희 씨가 점심이라도 먹고 가지라고 말했지만 수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처가에서 벌써 점심 준비하고 계세요. 늦으면 안 돼요. 죄송해요. 그날 윤정희 씨는 혼자 상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혼자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작년 생일날 아들 부부는 처가 아버지 생신이라며 아침 일찍 나가더니 밤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윤정희 씨는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생일 케이크 대신 바나나 하나를 초삼아 촛불도 없이 불어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며칠 뒤였습니다. 수진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들렸습니다. 처가 엄마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생신 파티 정말 좋았어요. 우리 아빠도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케이크도 맛있었고, 엄마 준비한 잡채랑 갈비찜도 최고였어요. 그 순간 윤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아들 부부는 처가 아버지 생신 파티에서 케이크를 먹고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정희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 수진이 거실 소파에서 여행 잡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유럽 지도를 가리키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여보, 파리도 가고 로마도 가고 10일 코스로 딱이야.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 처가 부모님도 여행 한번 가고 싶어 하시잖아. 맞아, 유럽 여행 다녀오면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질 거야. 평생 기억에 남을 거고. 그 순간 윤정희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질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졌을까? 나도 한때는 여행을 꿈꾸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신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밥하는 기계, 청소하는 로봇,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본격적으로 유럽 여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처가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10일간 유럽 패키지 여행을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윤정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주에 유럽 가거든요. 열흘 정도 비울 텐데 집 좀 봐주세요. 어머, 유럽을? 좋겠다. 엄마도 가고 싶으세요? 근데 엄마는 체력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유럽 여행은 엄청 걸어 다녀야 해요. 이번엔 좀 쉬세요. 여행은 젊은 사람들 몫이죠. 정희 씨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여행은 젊은 사람들 뭐. 자신은 이제 늙어서 집이나 지키는 존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수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여행가 있는 동안 혹시 집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돌아오면 처가 부모님이 우리 집 구경 오신대요. 집이 깨끗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윤정희 씨는 그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처가 부모님과 유럽 여행을 가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집 청소를 시키다니. 그래, 알았다. 짧게 대답했지만 정희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을 뒤지던 중 등기 서류 한 묶음과 남편의 손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해놨어. 내가 먼저 가면 힘들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네가 마음대로 해.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행복한 선택을 해.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윤정희 씨는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 남았을 때 겪을 어려움을, 아들 내외의 무심함을. 그날 밤부터 윤정희 씨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노트를 꺼내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1. 세입자 이사 통보 2개월 전. 2. 부동산 중개업소 알아보기. 3. 새로 살 집 알아보기 바닷가 근처 작은 곳. 4. 이삿짐 정리 최소 1만. 5. 은행 계좌 정리. 6. 아들 몰래 진행하기.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음 날부터 윤정희 씨는 하나씩 실행에 옮겼습니다. 1층에 살던 세입자에게 2개월 뒤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몇 군데 부동산에 연락해 집값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꿈꾸던 바닷가 마을의 작은 원룸 매물을 찾아봤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행 준비로 바빴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를 사고 여행자 보험을 들고 유럽에서 입을 옷을 사느라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정희 씨의 조용한 움직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행 가기 사흘 전
수진이 윤정희 씨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청소 체크리스트예요. 저희 없을 때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거실 창문 닫기, 주방 환풍기 청소, 화장실 타일 청소, 베란다 정리. 여기 다 적어뒀어요. 윤정희 씨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날 밤 윤정희 씨는 그 청소용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매로 내놓으세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여행 떠나기 전날 저녁, 수진이 거실에 있는 화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반려식물들 잘 좀 봐주세요. 물 주는 날짜 여기 메모해 뒀어요. 그리고 택배 오면 잘 받아주시고요. 그래, 알았다. 참, 엄마. 저희 없는 동안 심심하시면 처가 엄마한테 전화하세요. 우리 엄마가 반찬 좀 갖다 드리기래요. 그 말에 윤정희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처가만 챙기는구나.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윤정희 씨는 배웅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나답게 살게요. 우리 아들이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죠. 당신 말대로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할게요. 아들 부부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바로 그 시각, 윤정희 씨는 부동산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집이요. 오늘부터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급매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확실하신 거죠? 한번 나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세입자는 이미 일주일 전에 이사를 나갔고 집은 깨끗하게 청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꾸던 정원의 장미나무들만이 마지막까지 정희 씨를 붙잡는 듯 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이 나가자마자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근교 전원주택이면서 상태도 좋고 무엇보다 급매로 나왔으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뒤 첫 번째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은퇴를 앞둔 60대 부부였습니다. 집을 둘러본 그들은 한눈에 반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정원도 아름답고 여기서 노후를 보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제 남편이 평생 공들여 가꾼 집이에요. 좋은 분들한테 가니 마음이 놓이네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약금이 들어왔고 2주 뒤에는 잔금까지 완료됐습니다. 윤정희 씨는 잔금일에 부동산 사무소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저도 새 출발이네요. 집을 판 돈으로 윤정희 씨는 자신이 오래 꿈꿔왔던 바닷가 근처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바닷가의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고 아침이면 갈매기 소리에 잠을 깨는 곳. 이삿짐은 최소한으로 꾸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치던 오래된 피아노 한 대, 남편의 사진, 액자 한 장, 그리고 결혼 30주년 때 남편이 선물한 찻잔 세트 하나.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가구들은 새 집주인에게 거의 공짜로 넘겼습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아들 가족 사진들, 손자를 위해 사뒀던 장난감들, 명절 때 쓰던 식기들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사 전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라며 찾아왔습니다. 어머, 정희 씨.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아드님은 알고 계세요? 윤정희 씨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늘 남들이 먼저 떠나는 걸 봤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떠나는 거예요. 아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이건 제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이제라도 찾아가려고요. 이사 당일 윤정희 씨는 집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추억들, 아들을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들.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원의 장미나무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남편이 가장 아끼던 나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 집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제가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당신도 이해해 주시죠? 바람이 불어와 장미꽃잎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희 씨는 며느리가 부탁했던 화분들을 모두 현관 밖에 내놨습니다. 그 이상한 청소용지도 함께 놓고 갔습니다. 그 위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청소는 직접 하는 게 좋겠구나. 엄마도 이제 여행 간다. 열흘 뒤 파리와 로마, 베니스를 돌아본 태수 부부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캐리어 가득 쇼핑한 물건들을 가지고 기분 좋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어머님 댁 매매건 말씀드리려고요. 잔금까지 다 완료됐고 어머님 계좌로 입금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매매요? 아, 모르셨어요? 어머님께서 2주 전에 집을 파셨는데요. 금매로 나가서 빠르게 거래됐습니다. 태수는 멍해졌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엄마가 집을 팔았대. 뭐? 무슨 소리야, 그게? 두 사람은 택시를 재촉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현관문에는 새로운 이름의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성호, 김미숙.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정희 씨가 말없이 내놓았던 화분들이 시들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청소 체크리스트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희가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인데요. 아, 이전 집주인 아드님이시군요. 어머님한테 들었습니다. 이미 집은 저희가 샀고 잔금까지 완료됐어요. 어머님은 이사 가셨고요.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건 말씀 안 하시던데요. 참, 이거 두고 가셨어요. 남자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태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야. 놀랐지? 엄마도 할 말이 많지만 다 적지 않을게. 너희는 처가 부모님과 유럽 여행을 가면서 여행은 젊은 사람들 몫이라고 했지. 그 말을 듣고 엄마도 깨달았어. 엄마는 이제 늙어서 집이나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 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 집은 아빠가 엄마 이름으로 해놨어. 아빠는 엄마가 힘들 때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그래서 엄마도 이제 엄마 몫의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청소 체크리스트는 그대로 두고 왔어. 너희가 직접 청소해. 엄마는 이제 너희의 가정부가 아니야. 미안하다거나 섭섭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너도 내 삶이 있고 엄마도 엄마 삶이 있는 거니까. 엄마는 이제 엄마로서가 아니라 윤정희로 살아보려고 해. 건강하게 잘 살아. 그리고 처가 부모님도 잘 모셔. 부모님은 소중한 존재니까. 엄마도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읽는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처가에 잘 보이느라, 아내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의 마음은 외면했던 지난 5년. 어머니의 생일도 챙기지 못했고 어머니가 차려준 밥은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았으며 명절 때마다 처가만 먼저 들렀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했어. 어머님한테 정말 너무했어. 태수는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을 걸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디 계신지 알려줘. 찾아갈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이 없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구나. 태수는 어머니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야근할 때면 어머니가 혼자 자신을 키워주시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일들, 자신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셨던 일들. 그런 어머니를 자신은 어떻게 대했던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 눈치만 보며 어머니를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처가에는 명품 가방을 사들이면서 정작 어머니 생신 선물은 한 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윤정희 씨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태수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여기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야.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차를 마시고 피아노도 치고 동네 어르신들과 산책도 해.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너도 잘 살아.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이건 엄마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태수야, 수진이한테 잘해줘. 대신 수진이도 네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가끔 연락할게. 사랑한다. 태수는 그 문자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그저 집안일을 돕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화면은 윤정희 씨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넘어갑니다. 강원도 동해 바닷가의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바다가 보입니다. 윤정희 씨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남편이 선물한 찻잔으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옆에는 새로 사귄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모두들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희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된장찌개 끓일 건데 같이 먹을래요? 그래요, 좋아요. 제가 나물 좀 무쳐갈게요. 정희 씨 나물 정말 맛있어요. 우리 남편이 정희 씨 시금치 나물 또 먹고 싶대요. 윤정희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여보 보이죠? 이제야 우리 아침이 왔어요. 아니, 내 아침이 왔네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주 치던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피아노 소리가 창문 밖으로 흘러나가고 바닷바람이 그 소리를 실어 나릅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에게서 온 문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서둘러 답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먼저 챙깁니다. 저녁이 되어 동네 친구 집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들과의 시간. 정희 씨,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설악산 단풍 보러 갈까요? 버스 투어 있대요. 어머, 좋아요. 저도 여행 가고 싶었어요. 68세에 시작하는 진짜 여행. 누구 눈치 보지 않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여행. 사람들은 이것을 복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윤정희 씨의 선택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남은 생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 게 아니라 윤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졌던 무관심들. 그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68세에 찾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괜찮아, 참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지만 참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다릅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가든 시댁이든 양쪽 부모님을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윤정희 씨는 이제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십니다. 오후에는 피아노를 치고 저녁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 태수에게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정희 씨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정희 씨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